저는 올해 75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제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더군요. 특히 가족에게 상처받는 순간만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어요. 지금도 7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목 안쪽이 짓눌리는 듯 아프답니다.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천천히 움직였지만 작은 먼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격이라 부엌 싱크대 정리부터 욕실 바닥까지 꼼꼼히 닦아두었죠. 그 집은 30년 넘게 제가 보살핀 공간이었어요. 벽지 고르는 것부터 장판 닦는 것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그게 제 보람이었고 제 삶의 일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정성도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점심 무렵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고 말투는 유난히 날카로웠죠.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부르는 날은 좋지 않은 얘기일 때가 많았죠. 왜 그러니?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저희 이제 우리 생활 좀 하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러오더군요. 우리 생활이라고 되물었죠. 하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진 듯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저희가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좀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라니, 여기요? 라는 말이 속으로만 맴돌았죠. 저는 이 집의 벽지가 어떤 색인지, 화장실 타일이 몇 번이나 교체됐는지, 부엌 싱크대의 물때는 어떤 세제로 닦아야 잘 지워지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오래 정성스럽게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제가 필요 없다는 눈빛이더군요. 아들은 뒤에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아들, 제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는 며느리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그냥 이해 좀 해줘요. 이해하라고요? 평생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결혼도 도와준 어머니에게 제가 잠시 말을 잊지 못하자 며느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사는 건 더 이상 어렵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제 의지와 다르게 며느리가 가리키는 현관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제 손은 본능처럼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이 제 팔을 붙잡는 듯 했지만 곧 손을 놓았어요. 그 미지근한 온기마저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두 번 다시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죠.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현관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가 오고 있었죠. 주머니에는 돈도 많지 않았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하는 듯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냐라고요. 그날 저는 집을 잃었고 가족도 잃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마저도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7년 후 제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가 한 장의 등기부, 등본으로 모든 걸 뒤집게 될 줄은요. 집에서 쫓겨난 날 이후 저는 멍한 상태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비는 더 굵어졌고 제 어깨 위로 차갑게 떨어졌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전부라고 믿던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하는 순간 인간이란 참 쉽게 공허해지더군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님이 물었지만 저는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죠. 결국 기사님이 종점까지 가실래요? 라고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세상 끝까지 가도 상관없다는 듯한 마음이었어요. 종점 근처에는 오래된 원룸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하루 2만 원짜리 단기방을 구해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죠. 그 방은 눅눅했고 벽에는 곰팡이가 있었지만 그 어떤 비난도 없었고 그 누구도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만 내쉬었어요. 울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우선 현실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새벽 청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계단 닦기, 쓰레기 분리수거 정리, 화단 잡초 제거.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시장에서 일했어요. 남이 깎아간 시금치, 버려질 뻔한 무, 휘어진 파들 정리하는 일, 제 손이 다시 쓸모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종일 일하면 허리는 뻐근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던 하루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늘 쌓여있던 긴장감이 이 작은 원룸에서는 사라졌거든요. 혼자 지낸다는 건 외롭지만 때때로 외로움이 사람의 시야를 더 넓히기도 하더군요. 저는 작은 라디오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도 아름답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다가도 어느 순간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아들의 도시락 싸주고 씻기고 밤새 열재며 잠 못 자던 날들,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녁 준비해놓고 빨래 개켜놓고 깨끗하게 치운 거실을 보며 이제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던 시간들,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내쫓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작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챙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한 후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아들과 비슷한 연배의 남성을 보면 마음속에 중얼거렸죠. 행복하니 잘 살고 있니? 그리고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가서 얼굴을 보면 며느리에게 또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저는 아들 집 앞에도 몇 번이나 갔다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히 용서하는 것과 같진 않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7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쇠약해졌지만 제 마음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채웠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 그리고 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어. 7년 동안 저는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때때로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부당함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과거의 저는 가족이니까 참고 가족이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족의 무심함을 키워줬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버틴 이유는 언젠가 한 번쯤 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죠. 바로 등기부 등본 한 장 속의 말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느리지만 어떤 진실은 그보다 더 오래 숨어 있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등기부 등본 한 장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시장 일을 나가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구청에 들렀습니다. 최근 원룸 관리비 문제 때문에 과거 살던 집 서류가 필요했고 그 집의 등기 정보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오래된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스쳤고 누군가는 대출 때문에 누군가는 유산 문제 때문에 서류를 떼러 왔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주소를 말하며 요청했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빠른 손놀림으로 컴퓨터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을 확인하고 다시 모니터를 보더니 서류를 출력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 집 혹시 어머니 본인 소유 맞으세요? 제 귀가 순간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네? 제 소유요? 아니에요. 그 집은 아들 부부 집이었어요. 제가 그냥 같이 살던 곳인데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계속 어머니 이름이에요. 변동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도 명의는 어머님입니다.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등본을 받아들고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죠. 소유주 박선옥, 제 이름이었습니다.
매매 기록 없음. 이전 기록 없음. 7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진실이 그 종이 위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들 부부가 저를 내쫓으며 우리 집이라고 했던 말?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 집은 이제 우리 생활이에요.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던 표정.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서러움, 분노, 모멸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였어요. 저는 종이를 꼭 붙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떠들썩한데도 그 소리들이 전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어요.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오래 유지하신 경우는 대개 부모님이 가족에게 넘기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도 그러신 건가 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몰랐지만 7년 전 쫓겨나던 그날 아마도 속마음에서는 언젠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작은 희망을 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내쫓기던 그 순간 제가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저 눈물 삼키며 집을 떠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등본을 든 손은 떨렸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구나. 혼잣말이 나오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믿었던 모든 날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정이었다. 저는 등본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가슴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피할 필요 없다.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7년 전 저를 문 밖으로 내쫓으며 차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며느리,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번엔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그날 저는 7년 만에 그 집으로 다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고 구청을 나서던 순간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정말 제 서류가 맞는지, 혹시라도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그만큼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류를 접어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으면서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매년 새해가 올 때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발로, 제 시간에, 제 이유로 그 집을 찾아가려고 했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반대로 꼭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서로 얽혀 흔들리고 있었죠. 창밖을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예전 기억들이 스르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저 집으로 이사 오던 날, 제가 직접 떡도 하고 반찬도 잔뜩 싸갖고 가 전날 밤 저녁을 마련해 주던 그 장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제가 밤새도록 매일 미역국을 끓여 남겨두었던 날들, 그리고 손주 돌잔치 때 손주를 제일 먼저 안아보라고 며느리가 허락해줬던 그 순간, 그런 날들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요?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손이 더 떨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가방 속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저에게 용기를 주는 듯 했죠.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7년 동안 이 골목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이 길을 걸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군요. 오래된 은행나무는 더 굵어졌고 길가에 늘어선 가게 몇 곳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집의 베란다가 가슴 깊은 곳을 순간 움켜쥐었습니다. 7년 전 저를 밀어내듯 닫혔던 현관문, 그 문 너머에 제가 떠나온 지난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제 발걸음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 문 앞에 서면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 바닥에는 새로 깐 타일이 있었고 문고리도 바뀌어 있더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집은 조금 변해 있었지만 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박선옥.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초인종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 분노, 서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곧바로 아니다, 이건 내 권리다 라고 제 마음이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딩동,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제가 몇 번을 상상했던 그 재회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문고리를 잡는 소리,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날카롭고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등기부, 등본을 들고 그녀 눈앞에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문이 열리던 그 순간 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고 표정에는 짜증과 피로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쥔 등기부, 등본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그게 무슨 종이인지 몰라 경계하듯 바라보더니 제가 종이를 한 걸음 더 내미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면 알 거다. 이 집이 누구 건지 적혀 있어.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소유자 박선호, 변동 기록 없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내려앉았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왜 어머니? 그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엄마? 7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목소리. 그 말투는 어색했고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한 발짝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에 들린 등본을 낚아채듯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아들은 등본을 여러 번 뒤집어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집을 아직?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내 집이었고 지금도 내 집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어머니,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니? 내가 문을 닫고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낼 때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울음은 지나치게 빠르게 너무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 울음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등기부, 등본 때문인지 차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등본을 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때 왜 한마디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야 했니? 너희 둘이 나가달라고 할 때 그 현관문 앞에서 나한테 말할 기회를 줬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7년 동안 내가 견뎌온 걸 지울 수는 없어.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야 마음속 결정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제가 꾸역꾸역 삼켰던 말들을 이제는 다시 돌려줄 때였죠. 저는 가방을 다시 여며 들고 등본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선 내가 결정할 거야. 전보다 낮은 음성이었지만 더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그 집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자리에서 내릴 거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선택을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서명하게 무너졌고 아들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등을 돌려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그 집 앞에서 비로소 제 의지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죠. 집을 나온 뒤 저는 집 앞 골목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까처럼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어디선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년 전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밀려나고 쫓겨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문 밖으로 걸어 나올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골목을 벗어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 그 집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던 장소. 억울함이 가득했던 기억의 집이었지만 이날따라 집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참, 저 안에서 많이도 살았지. 혼잣말로 내뱉고 나니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집에 묻어왔는지가 다시금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웃음이 나더군요. 결국 내 집이었네. 등기부, 등본 한 장이 제 인생의 판도를 뒤집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겠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들이 미운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도 7년 전 그날에 저를 막지 않았던 것도 생각하면 마음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보다 더 큰 건 제 안에 쌓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다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나도 내 평안을 챙겨야지.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누구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걸 7년 동안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결심을 굳히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동네 법률 상담소였지만 연세에 많은 분들도 많았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상담도 잘해주더군요. 상담실 안은 조용했고 변호사는 제 말을 차분히 들은 뒤 등기부 등본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옥 어르신, 이 집의 정당한 소유자는 어르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설명했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유권은 그분들에게 없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한다면 이 집을 내놓으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어르신 권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지난 7년 동안 삼켰던 감정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기보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 들러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라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자니 기억 속에 젊은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아이 낳고 일하고 살림하고 가정을 책임졌던 날들.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선호가 수고했다. 이 말은 그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제가 저에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되찾는다. 하지만 그 집에서 살진 않겠다. 그 집은 저희 과거, 저희 상처, 그리고 저희 희생이 담긴 곳입니다. 다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옛 감정들이 또다시 저를 괴롭힐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집을 되찾는 것 자체는 저희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조용하고 작은 전세 집이라도 얻어 평생 편히 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바로 나 박선옥이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확실히 한 뒤 며칠 후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불안도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었죠. 이제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의 초인종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 집 앞에 다시 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였지만 느낌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신과 결심만 남아 있었죠.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려 천천히 눌렀습니다.
띵동.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울었던 흔적이 분명했지만 그 울음의 이유가 죄책감인지 집에 대한 불안인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뒤에서 나타나 제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왔다. 이번엔 내 얘기를 하러 왔다.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건 너희도 확인했을 거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잘못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내려다보던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과 관련된 결정은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다. 너희는 그동안 내 권리를 너무 쉽게 무시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없어.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은 나에게 상처가 너무 많은 곳이다. 여기 들어와 다시 사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이미 마음이 정했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 안도의 숨을 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나간다고 해도 그 집이 그들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쫓겨날 때는 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정 속에서 저는 그저 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팔 거야. 며느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들이키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팔아요? 갑자기 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고 싶어서야. 며느리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가야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걸 이미 비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저 내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았던 그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한다. 집 앞의 공기가 조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 앞에 작은 먼지들이 흔들렸고 저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시간은 많이 줬다. 정리하고 나가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밀어내지 못하는 제 인생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죠. 며칠 뒤 저는 그 집 앞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도 법률 서류도 들지 않았어요.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뿐이었죠. 집 앞에 가까워지자 현관 앞에 쌓인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전제품 박스, 옷을 담은 가방, 이삿짐 상자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집을 비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보는 그 장면은 마치 오랜 시간이 걸린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이건 차에 싣고 올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현관과 차를 몇 번이고 오가며 땀을 닦아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남았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아들도 뒤돌아 저를 보고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예전보다 더 야윈 얼굴이었고 그 사이 머리카락에도 흰빛이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걸 그 얼굴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벌써 알고 있으니.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들, 행동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소리가 떨리며 끊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보다 상황이 먼저 앞설 때가 있다. 나도 그랬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너를 미워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엄청 무서웠어. 우리가 벌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벌이 아니야. 부드럽게 말해줬습니다. 그냥 너희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말처럼 그때 우리가 선택한 거죠. 엄마는 쫓겨났고, 우리는 남았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아들의 웃음은 씁쓸하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로 조금은 속이 시원해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의외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얽히고 설킨 죄책감 속에서 사는 일도 사람을 끝없이 괴롭히니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마지막으로 집 안 한번 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문턱을 다시 넘는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마지막이라면 한 번쯤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집 안에 들어서자. 예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깔아두었던 장판 위에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지는 몇 번이고 바뀐 듯 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엌, 구석,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서서 밥을 하던 자리, 손주 재롱을 보며 웃던 거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을 걸던 작은 방,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한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우리 참 오래 같이 있었네. 그리고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떨림 속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죠. 이름 박선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장을 꾹 찍고 나니 소유자의 이름이 곧 바뀔 그 집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텅 빈 것만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매달려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놓아준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팔고 나온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였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도 보이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삿날 작은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새 집 바닥을 한번 쓸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고른 집에 내가 들어오는 건 처음이네. 누구의 기준도 아닌 진짜 제 기준으로 고른 공간이었거든요. 부엌 창문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가끔씩 바람을 타고 올라왔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려 번호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왜?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집도 괜찮고 짧게 대답하자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손주랑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손주. 이제는 많이 컸겠죠.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그럴 날도 오겠지.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곧장 만나자고 하지 않은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제 마음에도. 며칠 후 작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작은 새싹이 보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7년 전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제 모습이 살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비를 맞으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작고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따뜻한 햇살 아래 스스로 고른 옷을 입고 스스로 고른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박선옥입니다. 누구의 집에 붙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는 사람이지요. 집을 되찾고 다시 내 손으로 떠나보내고 새로운 집을 골라 들어온 이 모든 과정이 늦게 찾아온 저만의 봄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선호가. 이제는 울지 말고 조금 웃으면서 살아보자. 바람이 살며시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천천히 입가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고이긴 했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겨우 한 번은 제 자신을 위해 웃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저는 늦게 찾아온 한 사람의 봄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